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연일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오후 수성구 지산동 수성소방서 맞은편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불길을 잡았지만 화재 원인이요 쓰레기 소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불조심을 강조하는데도 이렇게 곳곳에 안전 불감증이 보입니다. 대구 소방본부가 20년 이상 된 노후 공장 690곳을 조사해 보니까요. 옥내 소화전 관리가 미흡하다거나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110여 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대구의 공장 화재가 160여 건으로 급증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빠르게 조치를 하고 화재 예방 교육과 사업체 안전 의식도 좀 더 높여야겠습니다. 3월 8일 수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전해드립니다. 서한나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 방향으로 옥포분기점 일대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과 부산 방향으로 제속도 내서 지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역시 양방향으로 흐름 원활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북비산로 서대구역 내거리에서 평리 내거리 방향입니다. 서대구역 내거리 100m 목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서 대형 차량들 비상등 켜고 정차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천대로 신천교에서 성선아들목 방향으로 신천교 지하차도 일대 답답하게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월곡로 월성내거리에서 남대군 아들목 방향으로 차간거리 좁혀서 이동하겠습니다. 대경로 송정삼거리에서 하양 방향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일교차가 20도 내외로 매우 크니까요. 외출하실 때 외투 안에 얇은 옷 여러 벌 입어주시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3도, 김천 24도, 안동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봄비 소식 있는데요. 비가 내리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고온 건조한 날씨 계속 이어집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9.3도, 습도는 53%입니다. 지금까지 서한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3분 됐네요.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요. 예,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전국 초중고 약 3천 곳에 재학 중인 학생 7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액은 26조 원으로 23조 4천억 원을 기록한 전년도에 비해 10.8% 증가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였습니다. 학년대별 사교육비 증가율을 보면 13.8%를 기록한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습니다. 과목별로는 국어 사교육비가 1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네, 대구가 또 교육의 도시잖아요. 대구의 사교육비는 어떻게 나왔나요? 예, 대구 지역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3만 7천 원으로 비수도권 중 1위를 차지했고요. 네. 약 60만 원을 쓰는 서울, 45만 원을 쓰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대구 초중 고교생이 사교육 참여율 역시 79.9%에 달했는데요. 서울, 경기,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사교육 참여 학생만 놓고 보면 지난해 대구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54만 7천 원으로 약 71만 원을 쓰는 서울에 이어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왜 이렇게 높고 또 느는 추세일까요? 예, 코로나 시기 학력 격차가 커진다는 진단 속에 사교육 필요성을 크게 느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네. 사교육 참여율을 놓고 보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67.1%로 떨어졌다가 등교가 정상화된 2021년 75.5%를 기록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이용이 원활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점도 수요를 증가시킨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 사교육비도 인상 압력을 받은 점도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볼까요?
열악한 학교 급식실 환경에서 음식물 대량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가스가 폐암을 유발한다고 하죠. 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급식실 종사자 42,077명 중 32.4%, 약 1만 3천여 명이 PET-CT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3명 중 1명꼴로 결과에 이상이 발견된 건데 대단히 엄중하게 봐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받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각 시도교육청은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55세 이상인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PET-CT 촬영을 포함한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이 결과 가장 심각한 4단계 폐암 의심에 해당하는 급식 종사자는 전국에서 338명으로 전체의 0.8%를 기록했습니다. 네. 경북에서는 검사 인원이 25.6%인 725명에게서 이상 소견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도 3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영양교사와 조리사 또 조리실무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현재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3명 중 2명은 폐암 수술 후 복직했고 조리실무사는 아직 질병휴직 상태입니다. 대구에서는 전체 검진 대상 2,076명 중 2,019명이 검사를 받았고요. 약 39%인 790명이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네. 이 중 폐암 확진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만 폐암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13명에 달했습니다. 네, 일단 이상 소견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급식 종사자 노동조합은 급식 노동자들이 조리 중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교육당국의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대체 인력을 확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공개한 강득구 의원은 수검자의 32.4%가 이상 소견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 정부는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정부 차원이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마지막 브리핑으로는 사건 소식 하나 볼까요? 예, 대구는 지난해부터 방화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태인데요. 어제 오후 4시쯤 범어내거리 인근 한 보험사 사무실에 인화물질을 뿌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던 50대 남성이 이런 범행을 벌였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달 23일에도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보험사와 갈등을 빚다 전화상으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도 수성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때 조사에서는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을 뿐 방화 의도는 없었다고 했고 실제 인화물질을 구매하거나 하는 범행 조짐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보험사 측 의사까지 물어 이 남성을 엄하게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방화 예비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제가 어젠가 소식을 전했던 것 같은데요. TV 뉴스에서요. 횡단보도에 그 신호등에 뭔가 보조장치가 하나 생긴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대구 곳곳에 횡단보도 보행신호까지 몇 초가 남았는지 보여주는 신호등 보조장치가 확대 설치됩니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녹색신호 잔여 시간과 적색신호 대기 시간을 함께 안내하는 통합형 보조신호등 보조장치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올해 중에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중에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관공서, 전통시장, 학교 주변 등에 30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는 녹색신호가 몇 초 남았는지만 보여주는데 네. 새롭게 설치되는 통합형 장치는 적색신호가 몇 초 남았는지까지 안내하는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도 제공이 될 거고 무단 횡단 사고가 가장 막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대구 경북 조간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 여성인력개발센터 남부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의 이미영 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성의 날을 준비하면서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생존권을 상징하는 빵과 그리고 참정권을 상징하는 장미를 선물을 해요. 저희는 여성들을 위한 기관이지만 지금은 남성과 여성을 다 받아서 교육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 젠더 갈등에 의해서 더 생기는 작용이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왜 여성들만 이렇게 코칭을 해주냐, 왜 여성들을 위한 박람회는 있는데 남성을 위한 박람회는 없느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일부에서는 여성인권이 신장되는데 이게 뭐 필요하냐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그 여성의 임원의 어떤 퍼센트가 그만큼 또 달성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많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성과 남성과의 차별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갭이 많이 생기면서 저희도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우리 사회가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영어 단어의 그 라틴어 어원으로 보자면 서로 바라보다 이 정도 의미일 텐데요. 실제로는 누군가의 시각을 알아본다는 얘기로 통용되죠. 아침의 광장에서는 사람을 들여다본다는 의미로 인 영어 단어 대신에 사람인 한자어를 넣어서 합성어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앞으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시간으로 아침의 광장에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을 통해서 오랜 시간 피해자 곁에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은 사무국장 연결해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비판과 반발의 목소리 들어볼 텐데요. 사무국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회 앞에서 비상시국 선언이 있었습니다. 다녀오셨겠죠? 네네, 저희가 네. 저희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 모시고 함께 다녀왔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누어 볼 텐데요. 일본 기업 대신에 한국 정부가 재단을 만들고 민간 기금을 모아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겠다라는 정부 아닙니다.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이런 정부안이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는지요? 실은 이것이 최근의 일은 아니고요. 지난해 여름 이후부터 정부가 이제 계속해서 그 언론을 통해서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 해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쭉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일단은 어제 비상시국 선언 발표 때 할머니 두 분 모시고 다녀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금덕 할머니 얘기를 좀 대신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양금덕 할머니 이야기 이전에 사실은 이 정부안이 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돈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좀 뒤바뀌는 상황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로 이제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을 위한 해법이 아니라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면책시켜주고 전적으로 일본 정부를 위한 해법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우리 정부가 해법이라고 내놓았지만 사실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이전에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해법도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우려하는 것은 이 해법이 강제동원 불법이지 않습니까? 식민지배가. 네. 그런데 이 불법 행위를 일본이 이제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청산하는 것이 우리가 일본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이 불법 행위했는 일본에게 면책을 시켜주고 그런 일 없었다라고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힘겹게 싸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와 권리를 좀 짓밟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정부 발표 때 굉장히 분개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번 정부 발표 나올 때 할머니 한 분과 같이 그걸 생중계를 보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광주에 계신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이제 정부 발표안을 함께 봤습니다. 그동안에 쭉 이야기해왔던 정부안이기도 하지만 네. 또 우리 피해자분께서는 끊임없이 30년을 말씀해 오셨어요. 네. 일본으로부터 나는 사죄받고 싶다. 네. 나 동양하는 건 아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오셨는데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 똑같은 안을 발표했을 때 우리 할머니께서 도대체 내가 일본으로부터 사죄도 받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일본하고 나한테 협력하라고 하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또 하나는 왜 나는 이때까지 95세에 있습니다. 이때까지 일본한테 사죄 한마디 들으려고 지금까지 싸워왔다. 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나의 지금까지 싸워온 나의 권리를 왜 이렇게 짓밟냐 이런 말씀도 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비슷한 유의 배상안을 내놓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배상안은 발표 전에 피해자들이랑 소통을 하는 자리가 있었나요? 저희가 지원하는 미쓰비시 근로장수인데 피해자분들과는 소통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네. 이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미쓰비시 근로장수인데 대법원 승소 판결이 2018년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에도 네. 미쓰비시가 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네. 또 그 대리인단이랑 지원단체가 미쓰비시 대법원 판결 이후에 네. 미쓰비시한테 함께 협의를 해보자라는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쓰비시가 거부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미쓰비시가 판결 이행을 아직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네. 저희 피해자분들이 한국 내에 있는 미쓰비시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지난 여름 이 마지막 매각 명령 판결을 앞둔 직전에 네. 우리 외교부가 사법부에 대법원에 의견서라는 걸 제출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법부가 이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제동을 건 거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 이후에 우리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네. 국가인권위로부터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을, 국민인권 모란장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수상을 단 이틀 앞두고 외교부가 또 국가인권위에 이것은 이제 좀 보류시켜 외교부에서 이제 의견을 수상에 제동을 걸었단 말씀이시죠? 그러죠. 이제 이렇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은 우리 피해자들의 권리를 뒷받고 또 하나는 당연히 30년을 싸우고 피해 당사자이지만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네. 찾는 일에 명예회복을 하는 일에 애써오신 이 할머니의 삶을 사실은 우리 정부가 나서서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정부가 말하는 소통이 가능한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으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멘트까지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의견이 다 같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강제동원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희 전 국민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광복 올해가 78년입니다. 대법원 승소 판결 받은 원고분들만 보더라도 일본 소송부터 진행하면 30년이 넘는 세월을 외롭게 싸워오셨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또 부모님의 외로운 싸움을 옆에서 지켜보셨고 유족분들이 싸움을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또 그 유족분들 연령도 벌써 80이 훌쩍 넘으셨습니다. 또 많이 지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또 길어진 소송에 이렇게 지친 피해자들에게 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에 있는 유족들에게 돈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종용하는 꼴입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계류 중인 소송이 워낙 많아서요. 많은 분들께서 지쳐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 유족들 포함해서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게 우리 사무국장님 아닐까 싶어요. 실은 이제 이 소송을 진행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내고 나 그때 나라도 없어서 나 강제동원 피해 입었는데 이거 좀 빨리 나는 사죄 받고 배상 받고 싶다라는 이 목소리들을 끊임없이 냈음에도 사실은 정부가 외면하기도 했고요. 일본은 지금까지도
역사 왜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쪼록 우리 피해 생존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시민단체, 정부가 힘을 모아야 되겠죠. 오늘 이야기 네. 나눠주셔서 감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 김정은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하고 바람직한 의정상을 그려보는 대구 의정참여센터의 활동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백경록 운영위원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 볼까요? 지난달에 대구시의회 윤건근 의원에게 홍준표 시장이 남긴 말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홍 시장이 쯔쯔 자동차 학원이나 하지 그 사람 때문에 신청사 조석 건립이 무산된 겁니다. 글을 남겼는데요. 네. 관련해서 윤 의원에게 질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직업 비하 발언이고 명백한 조롱이고 명예훼손이다. 검사나 하지 시장은 왜 하나. 홍 시장이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 이케아 대구점 같은 경우에도 작년 7월에 발표했는데 아직 계약도 못했다. 3월 대구시의회 임시에서 문제 삼겠다. 혼자 무시당한 게 아니라 시의원 전체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의장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홍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좀 밝혀야 되겠는데요. 안타깝게도 3월 14일 날 대구시 임시회가 시작되는데요. 네. 여기에 홍 시장이 없습니다. 14일부터 17일까지 다낭에 출장이 잡혀 있는데요. 네. 자매도시 교류 때문 내용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입장을 알 수 있도록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네. 누군가 윤건근 의원이 시장님께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쓰셨다고 맞대응하는 것 같다고 올리니 농담 한마디 한 겁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농담이라고 했는지 정말 농담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시의회 개회 날 시장이 안 보이는 것도 오랜만의 일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요. 중구의회 관련해서 계속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차명회사 의혹으로 대구 참여연대에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받은 의원과 관련돼 중구의회 의장이 이 사실 밝히려고 노력한 의원 2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44조 2항에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48조 3항 폐해 중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서류 제출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윤리특별위원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안재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더라고요. 네. 윤리위는 위원장이 여는 게 아니라 중구의회 의장 김호성 의장, 네. 배태숙 의원, 김동원 의원 3명이 요구를 해서 열린다고 합니다. 먼저 자문위원회가 열리는데 변호사 2명, 기자 1명, 여성단체 1명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자문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윤리위를 연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정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윤리위원회 결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4조 2항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과 품위의 이 날선 대결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소식 보죠. 훈훈한 내용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만규 대구시 의장이 지난 1월에 대구로 택시를 운행하면서 시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정책도 홍보하고 했었는데요. 네. 이달 3일에는 또 한 번 대구로 택시를 직접 운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위해 들른 기사 식당에서 1차 운행 때 만났던 택시 기사를 또 만났는데 네.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기사가 칠성 고가교 인근 개방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는지 건의했는데 이후 개방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만규 의장은 21년 9월에 대구광역시 개방 화장실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주된 내용은 대구시장은 시민 편익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구청장, 군수와 협의해 개방 화장실의 지정을 장려하고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이용 편의를 위해 구군의 관리 운영비,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 안내 표지판 등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만규 의장은 이날 택시 운전을 하면서 5팀 정도 손님을 받았다고 합니다. 5팀이요. 이게 시의회 의장의 일일 택시기사가 계속되면 민심을 좀 더 가까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아 보이네요. 다음 내용은요. 재미있는 토론회 개최 내용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달서구 의회에서 고양이를 사랑하는 캣맘과 캣데이들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임미연 의원이 주관했는데요. 동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 주민, 전문가, 실무 부서 간의 토론을 통해 반려동물 가정에서 강아지와 고양이의 합사와 동물 복지 정책 발굴 등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네. 토론이 이루어졌으니까 정책도 좋은 게 나오길 기대하고 다음 내용 소개해 주시죠. 대구시와 자매도시가 14개 정도 있습니다. 미국 애틀란타, 일본 히로시마, 대만, 타이베이 등인데요. 3월 14일 이번 임시회에 대구시와 미국 밀워키 간의 자매 결혼 해지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왜 해지가 됐나요? 대구시 담당 팀장 답변은 밀워키 시장이 작년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전 시장은 벨기에 대사로 갔다고 하고요. 네. 그러면서 담당자들도 동반 퇴진했고 밀워키와 대구의 교류협력 스폰을 담당하던 물 관련 위원회가 스폰을 또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력과 재원이 없다고 밀워키시에서 먼저 교류협력을 처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일방적이긴 하지만 좀 하나의 관계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네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의정참여센터 백경록 운영위원이었고요. 오늘 아침의 광장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